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등했고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GM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탄 관세 현실화 가능성에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장의 25%만 축소해도 국내 유턴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유턴 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 하나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매연이 많이 나오는 노후 경유차를 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대상 차량 269만 대에 해당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미국에서 금리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발언의 당사자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향후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 발언부터 들어보죠.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 의장이 한 문제 발언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바로 밑이라고 한 요 표현입니다. 중립금리라는 말을 들으시니까 좀 낯서실 텐데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가 별 문제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월가에서는 중립금리를 2.75에서 최대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금리가 2에서 2.25%니까요. 최소도 0.7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바로 밑이라고 한 발언, 이게 왜 의미심장하다는 건가요? 그 바로 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밑이라는 표현은 직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지금 미국의 연방금리가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에 거의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연준이 진행해온 금리 인상 행진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뉴욕 시장이 2% 넘게 급등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네, 연준은 당장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이제 하는 금융통화 열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연초에 전임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의장, 그다음에 바로 새 의장이 된 파월 의장 모두 올해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3차례 금리가 올랐죠. 다음 달에도 금리가 오르면 실제 4번이 금리가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린다 손 치더라도 이제 그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금리 정책과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낳게 하는 겁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우려가 컸던 우리로서는 만약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큰 부담을 덜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M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25% 관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수입 소형 트럭에 25%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면서 이를 수입차에 적용하면 GM이 미국 공장을 닫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GM이 북미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수입차의 고율 관세로 GM의 감원 바람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 관세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나요? 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수입차 관세 부과 시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독일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트럼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부의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 제출 시한이 내년 2월인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약 8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요. 금액으로는 우리 돈 1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관세 25%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5년간 최대 74조 6천억 손실뿐 아니라 완성차와 부품사 일자리 64만 6천여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입니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일자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번 지원책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올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 즉 유턴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유턴 기업의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까지는 해외 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유턴 기업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 서비스업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등 지식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꼽힙니다. 이 밖에도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과 세금 감면 대상 확대, 또 지원 체계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오는 2022년까지 100여 개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일자리 2천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큰 반응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유턴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실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1곳에 불과합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국내 인력 부족 때문에 선택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당장 세수 대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다 근본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유턴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혜택이나 금융지원 확대 등은 이미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과 유사한 데다 사실 효과마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유턴 기업 지원제도라는 게 왜 생겼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과거와는 조금 이 유턴 기업들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을 장점으로 한 주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신흥 지역으로 이제 가는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게 내수 시장에 좀 한계가 있죠. 그러면 해외에서 한록을 찾아야 되는 이 기업 입장에서의 그런 이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현지인을 고용하라라는 이제 무언의 압박이 또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요. 자국을 떠났던 기업들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기업의 복귀를 독려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국내의 투자와 이 내수 시장 확대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 증대도 좀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시행 초반에는 많은 수출 기업들이 유턴을 했었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5년간 51개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부분 다 초기입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는 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입지며 뭐 관세며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초기 일회성 이제 지원에 국한되다 보니까 정말 와 보니까 나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네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보면 굉장히 좀 뜸하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세제 혜택과는 조금 역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오히려 온 기업들조차도 나가고 싶어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기업들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조사를 살펴보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 기업 중에서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 단 1.3%에 그친 걸로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해외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이 150개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단 2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감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부터 6월까지 5년간의 유턴 기업도 굉장히 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데요. 그럼 왜 이처럼 해외에서 이제 겉돌까 이런 정책이 뭐 앵커님도 만일 동생 해외에서 잘 사업하고 있는데
야, 국내 들어와서 사업하라라고 권고하실 수 네, 있는 쉽지 입장이 않죠.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지금 국내 사업장도 발을 빼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웃 남으면 협력업체하고 나눠라. 라고 하고 있죠. 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첩첩산중입니다. 네.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고요.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는 늘고 있는데 정작 이 호주머니는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라 치면 또 기존 업계의 반발이 이제 굉장히 심한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업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제 치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규제 개혁된 게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체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소장님도 이 규제 정책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 겉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과도한 기업 규제 그리고 뭐 고임금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부담으로 안고 있는 데다가 이 정부에서는 이제 법인세 완화 아니면 뭐 중소기업 위주의 보조금 정책 이것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법인세를 낮춰왔고요. 일본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회귀했어요.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 월풀과 같은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뭐 숙련되고 생산성이 높은 이제 신흥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면 오히려 유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도요타, 닛산과 같은 뭐 연산 10만 대 규모의 북미 생산 라인을 일본으로 가져왔고요. 또 화장품 제조업체인 시세이도 역시 35년 만에 일본으로 공장을 또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문제인데요. 일회성으로 세제 혜택을 뭐 지금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는 뉴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제조업에 치중돼 있는 것을 뭐 신지식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물론 뭐 입지 선정이며 뭐에 관련해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이제 의향을 물어보면 아까 얘기처럼 150개 기업 가운데 2개 네. 업체 정도만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뭐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규제 환경을 전반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변화시키지 않은 한 굉장히 이 대책이 시장이 먹혀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은 좀 성공 사례가 좀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 유보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누구나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우리가 강점인 게 사실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임금 인상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기술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겼지만 정작 첨단 기술, IT, R&D,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풍부한 노동력은 국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고급 인력이 있는 국내가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들, 해외 기업 근로자들이 286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10%만 국내에 들어와도 연 30만 명 네. 가량의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기업이 한번 빠져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정책 기반자가 반드시 생각해 볼 대목이고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지만 일자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인지 여부, 지금 뭐 다 잡아놓은 고기 한번 미끼를 주어서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탄한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산업과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역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거기에 금리 수준도 올라갈 걸로 전망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네, 무디스가 내년에 우리나라 주택 구매 여력이 나빠질 걸로 전망했다고요. 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죠? 네, 무디스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무디스는 주택 구입 여력이 집값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상승한 우리나라 집값은 특히 서울에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조치로
집값 상승 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내년 금리 전망도 했다던데 역시 오를 걸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디스는 세계 긴축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에 우리나라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지출하는 평균 가처분 소득 비중은 24.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8% 수준인 중국보다는 작지만 일본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컸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는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가처분 소득의 29%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고 무디스는 계산했습니다. 무디스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은 내년에 주택 구매 여력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신용평가사 피치 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를 국가 신용등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책정한 2012년과 비교해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건전성이 현격히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투자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세계 1000대 기업 R&D 투자 순위에서 아마존과 구글, 알파벳, 그리고 폭스바겐에 이어 삼성전자가 4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다음 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걸로 보이며 삼성바이오의 심사위원회 개최가 통보되는 날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상폐 여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혈액암 치료제 맙테라의 복제약 중에서 트룩시마가 처음 FDA 허가를 받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얼음 정수기 소비자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코웨이 얼음 정수기 3개 제품에서 니켈 조각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소비자들이 1인당 2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파업을 벌였던 택배 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배송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북 경주와 울산, 경남 창원, 대구, 광주 등의 택배 대란이 일단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지금은 택배 배송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택배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오늘 오전 0시부터 배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CJ 대한통운이 파업 지역 택배 접수를 중단하는 이른바 집화 금지 조치를 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배송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일단 파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과 전국 택배 노동조합에 소속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700여 명은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종료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 인정에 대한 CJ 대한통운과 택배 노조 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택배 노조는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2차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원청자인 CJ 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학습지 교사처럼 겉으로는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는 특수 형태의 고용자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택배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계약 상대가 대리점인 만큼 본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내년 2월부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가 다음 주부터 해당 차주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269만 대나 됩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차들은 어떤 건가요? 네, 환경부가 기준을 세워서 차량을 5개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이 배출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들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에서 269만 대, 그러니까
보니까 이 100대 중에 약 12대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1987년 이전에 생산된 3만 대의 휘발유차, 그러니까 연식이 30년 이상 된 승용차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자동차 세금 고지서나 검사 안내서를 보내서 5등급 정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차 등급이 궁금하면 콜센터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분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다시 등급을 확인해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당되는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내년 2월 15일부터인데요. 이 해당 차량들이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발령되는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일에 만약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되지가 않고요. CCTV 등을 통해서 적발이 되는데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환경부는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운행 제한으로 하루에 약 55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부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경우 이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유도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자동차 유리 등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해주는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시중 유통 제품의 절반 가까이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김 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이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정성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중 절반인 10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자동차 유리를 비롯해 물안경과 일반 안경용, 또 김서림 방지제 8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나왔는데요. 기준치보다 작게는 1.8배, 많게는 39배나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또 스프레이형 제품 14개 중 3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CMIT와 MIT가 각각 나왔습니다. CMIT는 최소 1.2mg에서 최대 14.5mg, MIT는 최소 1.0mg에서 최대 7.45mg이 검출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각 2.5%씩 검출됐는데 안전 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는데도 제대로 된 표시도 돼 있지 않았다고요? 네, CMIT와 MIT 같은 유해 물질은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메탄올의 경우 흡입 시 기침과 호흡곤란, 또 두통을,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구토와 통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 점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김서림 방지제 제조 수입업자들에게 현재 판매 중지와 횟수 등 시정을 공고한 상태고요.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 표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메탄올 안전 기준 마련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족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상승해서 2,1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6% 상승해서 705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가장 특징주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바이로시밀러 트룩시마를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 상승해서 2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LG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계열사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외부 인사를 좀 수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LG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코웨이 보시겠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이 검출된 얼음 정수기를 산 소비자들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코웨이 현재 좀 떨어져서 1% 떨어져서 7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